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JP 모건에서는 연준은 곧 양적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도 참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우리나라에서 리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딩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아주 극소수 업체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저번 내용에서 미국 국채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정부의 유동성 관리 상황을 이제 제로 헤지가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보다 연준에 있어서는 더 급한 문제가 있음을 상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제로헤지의 이 분석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으로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긴급 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최근까지도 양적 긴축을 통한 추가적인 유동성 회수에 관여하고 있던 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까지. 이제 지금은 알겠지만 최근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랬으니까 연준 소속의 그 연구원이 이 분석 내용을 보고 긴급 요청을 했었겠죠. 미리 알았다면 뭐 긴급 요청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이 상태로 그냥 되돌려버리면 온갖 정치적 압박을 계속 받을 겁니다, 연준을. 그리고 장시간에 의회 설명을 분명히 또 요구할 것이고, 아무튼 귀찮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재무부에 의한 극적인 현금 재구축에 수반되는 은행 간 유동성의 갑작스러운 유출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미국 은행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JP 모건은 이제 어떻게 보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소속의 그 전략가 니콜라스 파니기치로는 저번 주 금요일에 발간한 최근 흐름과 유동성 보고서에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한 이후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JP모건 전략가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사항에 기반해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목 소득과 관련된 거래 동기, 그리고 채권과 주식과 같은 이런 다양한 자산의 명목 가치와 관련된 거래 동기, 그리고 위험 인식이 높아진 기간 동안 에이전트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의해 대체되는 예방적 동기. 말이 어렵죠? 이제 뒷부분 내용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JP 모건에서 제시한 이 모델은 일단 그 유동성과 관련된 모델이거든요. 미국의 과잉 유동성이 2018년 동안 이때죠, 이때 뚝 떨어진 이 부분, 2018년 한 해 동안 완전히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올해 마이너스 또는 위축된 영역으로, 지금 여기가 딱 기준인데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죠. 이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유동성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지난 10년 동안 역사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만 보면은 애초에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이제 양적 긴축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한 해 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종료할 것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죠. 어쨌든 이 양적 긴축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를 연준에서 예상 못했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뭐 양적 긴축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로 1차 양적 완화로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때 유로존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2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도 모자라서 3차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동성이 마른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시장 부양,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 그냥 시간만 버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고,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겠죠. 이제 아마 양적 완화를 앞으로 4차 양적 완화를 하고 다시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과잉 자금 공급에 의한 이 조치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유로존 위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는 2차 양적 완화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 시기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더 큰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을 했죠. 1년간. 그리고 이것조차도 모자라서 3차 양적 완화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의 규모는 1차 양적 완화보다 더 많았고 2차 양적 완화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점점점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아마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국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 123조를 위반을 하고 드라기가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까지 주 정부의 통화 금융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JP모건의 이 전략가가 설명을 하듯이 JP모건의 올해 광범위한 유동성 측정의 위축은 대부분 수요의 증가 그리고 통화 공급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 공급의 감소는 미국 GDP 대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미국 GDP 대비로 봤을 때는 통화 공급이 감소됐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주된 요인은 불확실성의 증가.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 때문일 겁니다. 아마.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미국 금융 자산의 주가 상승. 특히 2018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EPS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는데, 미국 기업의 순수한 경제 활동으로 이익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EPS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2018년, 특히 2018년에는 이런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미국 금융자산의 주가 상승, 자사주 매입 관련이겠죠.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유동성이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양적 긴축까지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유동성이 고갈되는 속도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그냥 바로 나타나죠.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2018년에 우리가 몰랐던 금융시장에 있었던 그런 이면들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은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JP모건 전략가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연방기금 금리가 IOER,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과 지급 준비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초과 지급 준비 금리에 접근함에 따라서 심화된 은행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였다. 이거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이 잉여 자본금을 연준에 맡깁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 형태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정된 금리에 따라서 은행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겠죠. 근데 이 금리 관계를 보면은 은행이 연준에 예치한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부터 이제 만약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치한 이 자금에서 돈을 다시 가져옵니다. 빌려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금리가 바로 연방기금금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잉여 자금들을 다시 연준에 예치를 합니다. 이때의 금리는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더 높아야만 은행 입장에서는 싸게 빌려서 좀 더 비싸게 이제 금리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차액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항상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연방 기금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드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준은 2018년 6월달, 12월달 이때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금리를 연방기금 금리를 0.25% 올린 게 아니라 0.2%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초과지급 준비금리 이것을 5% 감소시켰어요. 일단 2019년 초부터 은행 시스템의 잉여 적립금이 위태로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적립금이 은행 시스템에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연준 자금 시장에 의존해서 유동성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결국 초과 지급 준비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동성 고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제 이 도표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이 연방기금금리입니다. 연방기금금리고요. 파란색이 바로 초과지급준비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지급금리가 항상 연방기금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리고 다시 예치할 때는 빌렸을 때보다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은행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19일 그때 이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한번 발생을 했고요. 원래 싸게 빌려서 이제 좀 더 비싼 금리를 받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오히려 마르게 되는 효과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이제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쯤에도 이런 역전 현상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10년물과 3개월물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임박한 그런 시기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유동성 고갈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이런 유동성 축소를 야기하고 있는가? 물론 핵심 요인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이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그 핵심 요인은 양적 긴축입니다. 일단 양적 긴축인데 연준이 2017년 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준의 적립금 잔액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여기가 이제 2017년이고, 여기가 바로 2017년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때부터 갑자기, 적립금, 이게 초과지급 준비금이거든요. 여기에 쌓인 이 적립금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래서, 5년 전이라면 이때입니다. 이때. 5년 전쯤에는 2조 7천억 달러 정도의 적립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연준이 이제 정상화 여정에 착수하기 직전인 2017년 9월까지 2조 1천억 달러까지 한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 이사회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 맞물려서 현재 1조 5천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뽑아온 거예요. 오늘 날짜로 뽑아온 건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조 5천억 달러도 안 됩니다. 거기서 지금 더 빠졌어요. 지금 약 1조 3,700억 달러 이 부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말에 가서는 스탠딩 레포의 여력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탠딩 레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고 JP모건의 그 설명에 따르면 빠른 적립금 고갈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14년 1조 2천억 달러에서 현재 1조 7천억 달러로 유통되는 은행권 지폐의 빠른 증가. 그리고 연준에 있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규모가 2014년 이전에는 평균 500억 달러였으나 올해 초 약 3,500억 달러로 크게 증설이 된 이 두 부분. 이것 때문에 적립금이 빠르게 고갈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는 유동성을 더 빨리 고갈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면한 문제, 재무부가 밝힌 현금 증축 욕구의 결과로 다가오는 급속한 유동성 고갈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무부의 일반 계정은 연초부터 부채 상환도 문제로 고갈이 되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로 인한 적립금 감소를 부분적으로는 상쇄하고 있으나 이는 재무부가 일반 계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기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연말에 다시 유동성 고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 입장에선 지금 빨리 3,500억 수준까지 유동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분기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단기국채를 발행함에 따라서 시장에 많이 쏟아지는 단기국채가 금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스탠딩 레포가 지금 거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탠딩 레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연말 가면은 초과 지준금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초과 지준금이 계속 줄어들 예정이고, 그래서 결국 스탠딩 레포로 대응하기에는 점점점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탠딩 레포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결국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중단하더라도,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중단하더라도 우리는 부채 상한도 문제에 대한 결의에 따라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 증설되면서 연말에 상당한 초과 지준금 고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초과 지준금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스탠딩 레포 여력은 제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개월 동안, 향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3분기죠, 3분기. 남은 3분기. 8월달, 9월달,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8월달, 9월달 동안 무려 2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고갈된다는 뜻이겠죠. 그 적립금에서. 그래서 이 유동성 고갈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을 때 이 점을 정확히 살펴본 바로는 연준은 결국엔 양적 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JP모건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긴급히 요구했던 양적 긴축 종료가 급속한 적립금 고갈을 무력시키는 것인가? 결국엔 아니다. 양적 긴축 종료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절차가 종료되면 저절로 준비금의 긴축 절차가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지난주 연준조차도 부채 상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발견하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재무부는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일반 계정에 그 현금을 확보를 해서 보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개월 동안 일반 계정을 재구축하게 되면 적립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지난 5년 동안 높은 액수로 표기된, 그러니까 고액 달러 표기죠. 고액 달러의 그 지폐에 대한 역의 수요에 의해 구조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 자체로도 이 힘은 매년 80억 달러의 비축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좀 유동성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역의 수요 때문에. 그리고 미국 은행 시스템, 세 번째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의 자산은 명목 GDP 대비 연간 약 4%씩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적립금이 현재 상태에서 변동하지 않더라도 은행 시스템의 자산이 매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비율 자체는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립금도 최소한 연간 4%씩 늘어나야 지금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적립금이 변동하지 않게 되면은 적립금 비율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적어도 JP모건에게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춘 후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긴축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 이 전략가는 여기에 뼈를 때리는 핵심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준은 이러한 유동성 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결국 QE입니다. QE. 개방적 시장 운영이라는 게 QE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적립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제 너무 늦다. 빨리 QE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겁니다. 물론 오픈마켓 운영은 양적 완화의 또 다른 명칭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줄곧 말해왔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채권에 대해 보이콧하기로 결정한다면 다가오는 UST, 그러니까 7년물에서 10년물의 그 채권, 이것도 이제 시장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연준 이사회는 단순히
재무부 공급과 그것을 보관하는 시장의 능력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동안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시장이 뭔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관련된 자산들을 매입해 줌으로써 시장을 이제 부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양적 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그 관리 필요성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침체의 한복판으로 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지금 마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이제 고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얘기는 이제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지난 1년 동안 시장 붕괴를 주의하라고 경고해온 이유로서 리먼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이 시장 붕괴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밸런스가 아무리 늦어도 이것을 좀 조치하지 않는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그리고 연준 이사회가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데 결국 시장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여기서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대신 희생양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희생양을 삼아서 양적 완화를 재개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차 양적 완화는 트럼프의 박수갈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크게 맥락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JP모건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 부채 한도 문제도 다 겹치고, 그리고 재무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이제 늘리는 것을 승인을 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버리면서 유동성 고갈 속도를 굉장히 크게 높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급하게 양적 긴축을 원래 9월달 종료로 9월달조차도 조기 종료인 것이지만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번 달에 바로 종료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앞당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JP모건도 결국 양적 완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릴 때 최소한 시장이 양적 완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시장 하락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PPT,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PPT, 그러니까 폭락 방지팀이죠. 폭락 방지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PPT 운영에 필요한 그 계정이 약 2만여 개라고 합니다. 2만여 개의 그 계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2만여 계정에 미국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나스닥 100 그리고 S&P 100 이런 상위 그 기업들의 그 주식이 연준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보통 시장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맡겨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연준이 어쨌든 개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도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를 하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시장의 하락이 필요한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2만여 개 폭락 반직팀에 포함된 그 계정의 그 주식들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하락을 더 부추길 겁니다. 그러면 명분이 점점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실제로 연준이 그렇게 시장 하락을 만드는데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지금 상황, 채권 시장에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과격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도 지금 이미 역전이 됐고, 원래 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 영역으로 급격하게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물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물. 10년물과 30년물.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물 이상이겠죠. 7년물, 10년물, 30년물. 이쪽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차액을 노리기 위해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투자되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우리 경기를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물론 저성장도 아마 한몫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이 좀 많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질 경제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우려로 자금이 피신하는 겁니다. 채권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채권 투자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금이 대피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장기물 쪽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뭐 일부 댓글을 단 사람은 뭐 채권 시장이 지금 오버슈팅 된 거다. 여기가 이제 끝이다. 채권 시장 끝이다. 이제 주식을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채권 시장이 오버슈팅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보다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밤에 봤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채권 금리 1.6이 깨졌더라고요. 1.6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과거랑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내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분석에 앞서서 내일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은 넘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넘치는 만큼 어디선가 빠르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으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시장에는.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도 이 유동성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있어야만 지금의 시장을 또 부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유동성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 미국의 채권 시장 자체는 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거예요. 그 규모를 넘어설 거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로 이것을 보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양적 완화를 멈출 수가 없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 양적 완화를 언급을 한 거고요. 시스템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유지가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특히 금융시장의 그런 생태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양적 완화 이후, 4차 양적 완화 이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금융 생태계랑은 좀 더 다른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야만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